그것 때문에 또 후쿠시마에는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린 TV를 보고 다 충격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원전은 완전한 폐쇄가 된 것도 아니고 복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는 계속 오염수가 나오고 있고 아직도 방사능이 새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27일부터 방류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는 방사능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KBS 제일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2011년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2011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네, 네. 제 아이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기억에 꼭 남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독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네. 해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갑자기 후쿠시마 원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원전 상부가 팍 폭발하는 예. 네. 그 수소 폭발이라고 흔히들 불렀는데요. 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 지금 한 10년 정도 계속 지금 이게 그러네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될지. 체르노빌 원전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지금 아무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잊고 있었던 것도 많고 네. 어떻게 하든 그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는 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선은 그 안에서 이 발전소 안에는 그 용광로가 있을 것인데. 네, 그러니까 네. 원전이 있었던 원전이 거죠. 있을 예, 것이고 예. 그 원전을 계속해서 식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자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 배우잖아요. 예. 핵분열이 한번 일어나면 예. 중성자가 깨지고 막 예. 이런 예. 것들 배우셨잖아요. 근데 한번 핵분열이 일어나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 과학으로. 예. 그럼 계속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계속 방사능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원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텐데 우리 원전은 제어가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관리해서 괜찮은 것이지 예, 안전한 것이지. 거기다 계속 물을 부어가면서 네. 그리고 또 흑연 감속제 같은 것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발전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반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당시에 그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관리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나니까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반응이 격화되지 않게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계속 끊임없이 물을 부어줘야 하기도 하고요. 또 후쿠시마 제1원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해변가에 지으면서 끊임없이 지하수가 유입되도록 지었다 그래요. 아, 애초에 지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핵연료가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녹아내리기도 계속 하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녹아내린 핵연료에 계속 물이 닿으면서 끊임없이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만들어진 오염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동안은 보관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양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123만 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매일 170톤씩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대로라면 2년 후에는 137만 톤으로 모든 탱크가 완전히 꽉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전을 완전히 폐로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폐로한다는 거는 원전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다 봉쇄를 해야 네, 그렇죠. 예. 체르노빌 원전 같은 경우는 아예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아예 그냥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가기에는 한 20-30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20-30년 동안은 오염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렇죠. 계속 오염수는 반응이 멈추질 않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럼 이걸 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근데 뭐 일본 정부는 2번 정도 정화를 해서 아니 방사능이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핵종이라고 하는 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예. 완전히 뭐 제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핵종들 우리 뭐 세슘이라든가 스트론듐이라든가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거 설비를 넣어놓고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일본 정부는 뭐 얼마 전에 스가 총리가 원전 오염수 들고 이거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워낙 우려가 많으니까 네. 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핵분열이 일어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생하거든요. 네. 한 62가지 정도의 핵종 그러니까 방사적 동위원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100% 제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몰래 버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건 사실 알 수는 없는 알 수가 거죠.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다 뭐 오염수를 2번 정화한다고 하는데 앞서 뭐 137만 톤 이 정도의 것을 정화한다고 하다가 정화 안 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일본 정부가 뭐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디에 섞여서 어떻게 바다로 배출이 되는지는 사실 직접 가서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2번 정화해서 그들의 말을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화해서 내보내면 그건 안전한 겁니까? 그것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왜 안전하지 않다고 하느냐면은 핵종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근데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삼중수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성자가 번호가 하나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삼중수소는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삼중수소를 통해서 수소폭탄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삼중수소를 걸러내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지 될 정도예요. 예. 근데 삼중수소가 한번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붕괴를 해요.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을 하고 이 삼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물에 담겨 있는 삼중수소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과정에서 방사선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로 배출을 한다. 예. 그러면 바다의 침전물이라든가 바다 생물에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또 사람이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은 수산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은 그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완전하게 붕괴가 일어나기까지 반감기까지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뭐 염색체 이상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무슨 근거로 이게 괜찮다, 방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우리만 방사능 오염물질 배출하는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예,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실험한 게 한 2천여 차례 된다고 하거든요. 그 대부분 섬이나 바다 같은 데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핵실험했을 때 당연히 방사성 물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미국도 그러고 다 하지 않았냐. 중국도 핵실험 지금 육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핵실험하면은 직접 노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삼중수소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한국 역시 원전을 가동하기 때문에 핵발전소에서 핵 폐기물 버리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그 폐로 문제 가지고 그 결정이 타당했느냐 이런 거 감사 결과 내놨잖아요. 어제 나왔죠. 예. 근데 국내에서도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다는 연구 보고서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40명을 한 2016년에 소변 검사를 했는데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분까지 특히 주민들 중에서도 원전에 더 가까이 사는 주민들한테 삼중수소 농도가 더 높게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전 주변에 살면 그 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당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암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걸 내놨었는데요.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 이런 연구 보고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삼중수 농도 우리가 더 많은 농도를 내보내요. 한 10배 정도 더 높다고 하거든요. 한국도 원전 가동하면서 삼중수 나오지 않느냐. 예.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다. 니네도 원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내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한수원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우리 이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일본 논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몸에서 검출된 농도는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 방사선량과 같고 83년간 지속된다 해도 엑스레이 1회 촬영하는 것과 비슷한 양과 같다. 이 논리가 한수원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럼 이 한수원의 논리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는 그래서 버릴게라고 하는 거와 그러니까 농도 차이는 있고 그것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원전이 가동되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움직이고 거기에 따르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럼요. 안 돼요. 이거. 네. 예. 그리고 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두 번째 논리는 돈 때문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80만 톤을 처리할 때 해양 방출은 34억엔 한 340억 원 정도면 된다 그래요. 네네. 근데 희석을 통한 지하에 아예 매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희석해서 그거를 일본 지하에다가 매설을 아예 넣는 거죠. 묻는 거. 예. 그거 적당하겠네요. 예. 그게 한 6,200억엔 우리 돈으로 한 6조 2천억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까지는 들기가 좀 그렇다. 이게 돈과 관련되는 문제고 또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걸러내기가 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일본 정부가 보고 그냥 바다로 방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건 그들의 논리고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이 바다는 전 세계에서 다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연결돼 있고.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에서 지금 여러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은 좀 무관심한 것 같고요. 대서양에 있는 나라도 무관심한 것 같고.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만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대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근데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 어민들도 당연히 반대하죠. 만약에 오염수를 배출했다고 하면 일본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산 그 앞에 바다에 있는 일본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분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고 시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우리가 전면 수입 금지시킨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는. 그렇게 우리 정부가 세게 나가줘야 일본 정부가 방류하던 것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본 땅에서 일본 바다로 뭔가 내보낸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런 겁니다. 결국 일본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도쿄올림픽 물론 이제 1년 연기가 돼서 내년에 열릴 계획입니다만 그리고 도쿄올림픽 앞두고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과 관련돼서 폐기물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뭐 루포 형태로 취재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지켜진 거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흙 걷어다가 어디 한 군데다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국제사회하고 공조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가서 우리가 뭐 그 오염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쿄올림픽 개최나 이런 것에 맞춰서 외교적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하는 것 이런 것들 외에는 딱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동북아시아 국가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일본을 좀 압박하고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돈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돈 때문에라도 바다에 못 버리게끔 여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